제목 삼국지 번역 및 해설 이재룡. 천하는 오래 하나로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로 합쳐지면 반드시 갈라지고 갈라지면 다시 합쳐진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반복되는 질서다. 주나라가 쇠하자 천하는 여러 나라로 나뉘었고 그 혼란 속에서 진이 모든 것을 통일했다. 그러나 진은 오래 가지 못했다. 법은 엄격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천하는 다시 갈라졌고 그 틈에서 한 나라가 일어났다. 한해 고조 유방은 귀족이 아니었다. 그는 칼보다 사람을 택했고 전쟁보다 기다림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제국을 만들었다. 한 나라는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했다. 예를 말하고 덕을 논하며 천하는 마치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금이 간다. 황실은 점점 힘을 잃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위한 것이 되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황관들이 권력을 쥐었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삶을 잃어갔다. 세금은 늘어났고 재해는 반복되었으며 지방의 고통은 수도에 닿지 않았다. 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때 세상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직 영웅은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난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혼란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대에 응답한 인간들의 기록이다. 어떤 이는 칼을 들었고 어떤 이는 명분을 택했으며 어떤 이는 끝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천하를 셋으로 나누었다. 제1부 난세의 시작.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제1장 한나라의 균열. 한나라 말기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황제는 있었고 관리는 제도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법은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국을 지탱하던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어린 황제는 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 없었고 그 공백을 황관들이 채웠다. 그들은 황제의 곁에서 말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는 곧 권력이 되었다. 관직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되었고 정치는 공적인 논의가 아니라 사적인 거래로 바뀌었다. 바른 말을 하던 이들은 물러났고 남은 자들은 침묵하거나 아첨했다. 지방은 더욱 심각했다. 가뭄과 홍수가 이어졌고 백성들은 세금을 견디지 못했다. 굶주린 사람들이 길 위에 쓰러졌지만 그 소식은 수도까지 제대로 닿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는 연회가 이어졌고 황관들의 집은 날로 화려해졌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렸고 안에서는 권력이 부풀어 올랐다. 이 두 세계는 더 이상 이어져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았다. 참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참는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아니게 되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은 처음에는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점차 널리 퍼졌고 마침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러나 그 질문에 나라가 답해주는 일은 없었다.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우게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그 무렵 거록 지방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장각이었다. 그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와 부적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그를 찾았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다른 무엇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였다. 하늘은 변하고 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였고 어떤 이에게는 설명이었으며 어떤 이에게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해설. 이 장은 삼국지연의의 출발점으로 후한 말기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다. 황관 정치와 지방의 피폐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는 집단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장각의 등장은 이러한 공백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중심의 징후로 아직 반란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 황건의 난, 분노가 군대가 되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의 세상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답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거록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장각의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넓게 번져나갔다. 그의 말은 복잡하지 않았다. 하늘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굶주림은 이유를 얻었고 고통은 방향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움직이는 일뿐이었다. 장각의 형제들, 장보와 장량이 각지로 흩어져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은 긴 설교를 하지 않았다. 말은 짧았고 의미는 분명했다. 지금의 질서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농민, 떠돌이, 빚에 쫓긴 자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머리에 누런 천을 둘렀다. 그 색은 흙의 색이었고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었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황건. 봉기는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관청이 불타고 지방 관리들은 도망쳤다. 명령은 내려왔지만 그것을 따르는 군사는 없었다. 한나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권력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낙양에는 급보가 이어졌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황건이라 부르는 무리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조정은 뒤늦게 군사를 동원했다. 각지의 장수들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반란을 진압하라. 그 명령과 함께 천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아니라 충돌의 시간이었다. 탁현이라는 작은 고을.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유비. 그는 황실의 혈통이라 했지만 그 사실은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집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의 눈에 한 장의 방이 들어왔다. 군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이었다.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결심이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조. 그는 이미 관직에 있었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반란을 단순한 소요로 보지 않았다. 이건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했다. 혼란은 위험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사람이었다. 황건의 나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천하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있었다. 해설. 여기서는 삼국지연의에서 황건적의 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난세가 실제 사건으로 표면화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시작 부분에서는 구조적 붕괴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그 붕괴가 집단 행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다룬다. 특히 유비와 조조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구성은 난세와 영웅의 등장이 하나의 흐름임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다.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인물 중심의 역사로 전환된다. 제3장 영웅은 어디에서 오는가? 난세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혼란은 언제나 먼저 오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떠나며 아주 드물게 누군가는 남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이것이다. 시대가 먼저 인간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견딘 자가 영웅이 된다.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몸을 숨겼고 어떤 이는 기회를 노렸으며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전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탁현의 유비는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다. 황실의 혈통이라 했지만 그 사실은 그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그는 집신을 엮어 팔며 살아갔고 세상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은 불만이 아니라 오래된 고민에 가까웠다. 그리고 한 번에 나는 그 고민의 답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관우였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돌며 여러 일을 겪은 사람이었고 부당함을 참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에게 난세는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단순한 기준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장비. 그는 거칠었고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계산된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망설임이 없었다. 나라가 무너진다면 싸운다. 그것이 전부였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였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난세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자리에 불러 모은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은 반란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접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단 말이냐. 관우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에 답하는 이는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유비였다. 그 뜻 나도 갔소.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뒤 또 하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좋다. 말은 그럴듯한데 끝까지 갈 수는 있겠나? 장비였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시험하듯 그러나 기대하듯. 세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오래 알지 못했고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 장비의 집 뒤 복숭아꽃이 핀 작은 밭에서 그들은 술을 나누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그 말은 과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존재다. 누군가가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순간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날 복숭아꽃 아래에서 세 사람은 같은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을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 해설. 도원결의 장면은 후대에 크게 상징화된 사건이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상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동맹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종강보는 이 장면을 통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 즉 의리와 충성을 미리 제시한다. 즉,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야기의 윤리적 기준을 선언하는 장면이다. 제사장 조조, 이름 없는 청년의 첫 선택. 난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묻고 어떤 이에게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를 묻는다. 조조에게 던져진 질문은 후자에 가까웠다. 조조는 이미 관직에 있었다. 황간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 덕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앙 정계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다. 저자는 결국 황간의 힘으로 올라온 사람이다. 그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부도 아니었다. 조조는 단순히 자리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의 조조는 이미 남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한 번은 금지된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던 권력자의 친척을 망설임 없이 체포한 일이 있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규정을 따랐다. 사람들은 놀랐다.
무모하다고 했고 대담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보여준 것은 그의 용기가 아니라 그의 기준이었다. 규칙은 지켜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는 상황이 결정한다. 황건의 난이 일어났을 때 조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다. 많은 이들이 반란을 진압해야 할 문제로 보았지만 조조는 그것을 이용해야 할 흐름으로 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읽었다. 누가 도망치는지, 누가 기회를 잡으려 하는지, 누가 끝까지 남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계산했다. 그는 군을 모으기 시작했다. 명분은 분명했다. 나라를 위해 반란을 진압한다. 그러나 그 명분만으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조조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명분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을 보고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나와 함께하면 적어도 헛되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계산이었다. 조조의 곁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출세를 원했고, 어떤 이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싶었으며, 어떤 이는 그저 강한 사람을 따랐다. 조조는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그는 유비와 달랐다. 유비는 사람을 선택할 때 마음을 보았고, 조조는 능력을 보았다. 유비는 함께 갈 사람을 찾았고, 조조는 쓸 수 있는 사람을 모았다. 둘의 차이는 아직 작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다. 조조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단순했다. 질서가 무너진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누군가는 그것을 야망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현실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조조에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조조를 간웅이라는 복합적 인물로 그리며 능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특히 초기 등장부터 이미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인물로 묘사되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초기 판본에서는 조조의 등장이 보다 점진적이며 지금처럼 명확한 대립축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즉, 조조의 성격은 후대 편집 과정에서 더 선명하고 상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 측면이 있다. 제2부 영웅의 얼굴들. 제5장 유비 명분이라는 무기. 난세에서 사람들은 늘 강한 자를 따른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단지 강한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간다. 유비는 바로 그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달랐다. 유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칼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었고 전략에 뛰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왠지 모르게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것. 도원에서의 맹세 이후 유비와 간우, 장비는 작은 군사를 모아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그들의 군대는 초라했다. 장비의 재산으로 무장을 마련했고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았으며 전투 경험도 부족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유비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먼저 자신을 낮췄다. 지위가 없을 때도 그랬고 작은 공을 세운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명령하기보다 부탁하는 방식으로 말했고 사람을 도구로 쓰기보다 함께 가야 할 존재로 대했다. 어느 날 그의 부대에 한 농민이 들어왔다. 그는 전쟁이 두려웠고 칼을 쥐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다른 장수였다면 그를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남겼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남아있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용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움직였다. 관우와 장비는 달랐다. 관우는 말수가 적었고 한 번 인정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장비는 솔직했고 거칠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냈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는 그 둘을 이해하고 있었다. 관우의 침묵을 존중했고 장비의 거칠음을 제어하면서도 꺾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함께 쓸 것인지 고민했다. 전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은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는 전술의 결과라기보다 사람들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난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유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말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난세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은 언제나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한다. 유비는 아직 그것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유비를 인의의 상징으로 강조하며 그의 인간적 매력을 서사의 중심에 둔다. 특히 사람을 얻는 능력은 유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반복된다. 반면 초기 판본에서는 유비가 지금처럼 이상화된 인물이라기보다 보다 현실적인 군웅 중 하나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덕의 화신으로서의 유비는 후대 해석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육장 관우 의리의 무게. 의리는 아름다운 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말하고 쉽게 칭찬한다. 그러나 난세에서 의리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며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관우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짊어진 사람이었다. 관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번 정한 기준은 절대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세상은 복잡하지 않았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 경계는 분명했고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유비와 장비를 만난 이후 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을 따른다. 이 결정은 이유보다 먼저 내려졌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은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다. 전투가 이어지면서 관우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칼은 빠르고 정확했고 전장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태도였다. 공을 세우고도 앞에 나서지 않았고 칭찬을 받아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날 부대 안에서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였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누군가는 불만을 드러냈다. 장비는 화를 냈고 분위기는 빠르게 험악해졌다. 그때 관우가 나섰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충분히 무거웠다. 관우에게 의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의심하는 순간 그 자신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의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묶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묶어버리기도 한다. 관우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의리를 지키면 모든 것이 바로 설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난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살아남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약속도 버린다. 그러나 관우는 달랐다. 그는 상황에 맞추지 않았다.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유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관우의 충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지만 그 힘이 언제든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관우는 그 질문에 끝까지 같은 답을 내린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훗날 관우를 의리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된다. 해설. 모종 강보는 관우를 의의 화신으로 강하게 이상화하며 그의 행동을 도덕적 기준의 구현으로 해석한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관우의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의리를 지키는 필연처럼 묘사된다. 반면 초기 판본에서는 관우의 행동이보다 인간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며 지나치게 경직된 인물이라기보다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장수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오늘날의 관우는 인물이라기보다 하나의 가치로 재구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7장 장비, 분노와 순수 사이.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난세를 견딘다. 누군가는 계산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원칙으로 버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버틴다. 장비는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나서 있었고 화를 느끼면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저 사람은 너무 거칠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그를 설명할 수 없었다. 장비의 분노는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를 내지 않았고 이익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분노는 그저 거짓이 없는 반응이었다. 잘못된 것을 보면 화가 났고 그 화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부대 안에서 장비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냈고 규율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었다. 그의 방식은 거칠었고 때로는 지나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분노에는 사적인 계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실수를 했다. 그 실수로 인해 작은 전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장비는 크게 화를 냈다. 전장에서의 실수는 곧 죽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주변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병사는 조용히 불려 나왔다. 장비는 낮과 달리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는 죽지 마라.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명령도 아니었다. 어딘가 서툰 방식의 걱정에 가까웠다. 장비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언제나 밖으로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다. 전투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고 앞장서 싸웠으며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요구했다. 그래서 그의 거칠음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이 되었다. 유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장비를 억누르면 그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유비는 그를 막기보다 방향을 잡아주려 했다. 관우는 달랐다. 그는 장비를 이해했지만 항상 경계했다. 감정은 빠르지만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다. 유비는 사람을 모았고 관우는 기준을 세웠으며 장비는 그것을 움직이게 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은 쉽게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난세는 균형을 오래 허락하지 않는다. 감정은 언젠가 넘치고 원칙은 시험받으며 신뢰는 흔들린다. 장비의 분노는 지금은 힘이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훗날 장비를 거친 장수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거칠음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혼란한 시대에서 가장 드문 종류의 성질이었다. 해설. 모종 강본에서 장비는 관우나 유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감정의 직선성과 충직함은 삼국지 서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초기 판본에서는 장비의 거칠음이보다 현실적인 결함으로 나타나며 지금처럼 순수한 충정으로 해석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장비는 후대 해석을 통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재구성된 측면이 있다. 제8장 송권 가문, 강동의 현실주의. 모든 혼란이 같은 방식으로 번지는 것은 아니다. 북쪽에서 황건의 난이 들불처럼 번질 때 남쪽 강동은 조금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곳에도 불안은 있었지만 그 불안은 무너지기보다는 버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동은 지리적으로도 달랐다. 강이 흐르고 산이 이어지며
외부에서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땅. 그곳에서는 힘이 아니라 지속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이끌던 집안이 있었다. 손씨 가문. 가문의 중심에는 송견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이름을 얻은 장수였고 황건적 토벌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전투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난세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해서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송견은 북쪽의 군웅들과 달랐다. 그는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을 계산했고 감정보다 상황을 우선했다. 그에게 전쟁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직 젊은 아들이 있었다. 송권. 그는 아직 전면에 나설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을 쓰는지, 어떤 순간에 물러나고, 어떤 순간에 밀어붙이는지 그는 배우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강동의 방식은 단순했다. 무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는다.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래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유비는 사람을 모았고 조조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했고 극적이었다. 그러나 강동은 달랐다. 그곳에서는 크게 이기지 않아도 괜찮았다. 대신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송견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혼란은 곧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세력을 키웠고 사람을 모았으며 땅을 안정시켰다. 눈에 띄는 영웅이 되기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송권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설. 모종 강보는 송권 세력을 유비 조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극적으로 묘사하지만 삼국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설정한다. 특히 강동 세력은 의리나 명분보다 현실적 판단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그려진다. 초기 판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송권은 보다 안정적인 통치자의 이미지로 정리된다. 즉, 강동은 영웅의 무대라기보다 질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3부 지략과 권력. 제구장 조조, 능력은 죄가 되는가?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똑똑한 사람을 경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편해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 강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 조조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이길 줄 알았고 정치에서 사람을 쓸 줄 알았으며 상황을 읽고 그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저 자는 위험하다. 그 말은 비난이면서도 어딘가 인정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조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사람을 등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출신을 보지 않았고 명성을 따지지도 않았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그의 곁에 한 인물이 들어왔다. 천하의 형세를 읽는데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조조를 보자마자 말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혼란은 곧 정리될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누가 그것을 정리하겠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조조는 웃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되겠군.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모았다. 그의 곁에는 전략가들이 모였고 장수들이 따랐으며 행정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조조를 믿었다기보다 조조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능력은 언제나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두어도 되는가? 조조에 대한 평가는 점점 갈라졌다. 어떤 이는 그를 시대를 구할 인물이라 했고, 어떤 이는 결국 나라를 빼앗을 자라 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처럼 의심받고 있었다. 그 자신은 그 평가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였다. 조조는 도덕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도덕만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법과 힘, 그리고 때로는 결정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선택은 언제나 깨끗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버려졌고, 누군가는 이용되었으며, 누군가는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질서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다.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조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능력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빠르게 세상을 바꿀 때 사람들은 그것을 죄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조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조조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해설. 모종 강보는 조조를 간웅이라는 복합적 개념으로 규정하며 그의 능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특히 조조의 판단과 행동은 종종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으며 조조 역시 하나의 군웅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조조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능력과 도덕의 충돌을 상징하는 서사적 장치로 정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10장 순욱과 곽가, 조조의 두 그림자.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설 수 있다. 그러나 오래가는 권력은 혼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방향을 잡고 누군가는 그 방향을 설명하며 누군가는 그 방향을 가능하게 만든다. 조조의 곁에는 그 역할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다. 순욱과 곽가. 순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말은 결론처럼 들렸다. 그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가능한 한 그 선을 지키려 했다. 조조는 그런 순욱을 신뢰했다. 그는 스스로가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필요했다.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순욱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한편 곽가는 달랐다. 그는 직관이 빠른 사람이었고 상황을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이들이 고민할 때 그는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놀라울 만큼 자주 맞아떨어졌다. 곽가는 말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냉정한 선택도 주저하지 않았다. 조조는 이 두 사람을 모두 필요로 했다. 순욱은 그에게 멈춰야 할 이유를 주었고 곽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었다. 어느 날 어떤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순욱은 말했다. 이 길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익이 있어 보이더라도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곽가는 고개를 저었다. 신뢰는 이긴 다음에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둘 다 틀리지 않았다. 조조는 침묵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이 두 선택 중 하나를 고르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결국 선택했다.
때로는 순욱의 말을 따랐고 때로는 곽가의 판단을 따랐다. 그 선택들은 일관되지 않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순욱은 조조를 믿었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조가 언젠가는 자신이 지키려는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곽가는 조조를 이해했다. 그는 조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판단했고 그 판단이 맞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 사람은 함께 움직였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순욱은 기준을 지키려 했고 곽가는 결과를 만들려 했으며 조조는 그 사이에서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권력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하면서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조조의 권력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균형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 기준이 너무 강하면 움직일 수 없고 결과만을 좇으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거리다. 순욱과 곽가. 두 사람은 조조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결코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해설. 모종 강보는 순욱과 곽가를 통해 조조 권력의 내면 구조를 드러낸다. 순욱은 명분과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조의 권력이 정당성을 유지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곽가는 현실적 판단과 전략적 유연성을 상징하며 결과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초기 판본에서도 이 두 인물은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그 대비는 더욱 뚜렷해지고 조조라는 인물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핵심 장치로 강화된다. 제11장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권력은 사람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권력은 단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처음 권력을 쥐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다르게 쓰겠다. 다른 이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힘을 더 공정하게, 더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믿는다. 조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을 쓸 때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을 줄 때는 공을 따지며 처벌할 때는 이유를 분명히 하려 했다. 그 기준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되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문제는 권력이 커질수록 그 기준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데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결정은 단순하지 않게 된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때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순욱은 여전히 말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곽가는 달랐다. 지금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는 변했고 혹은 처음부터 그랬다. 조조는 그 사이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택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망설였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고민했던 결정들이 이제는 계산으로 처리되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따랐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결과는 눈에 보였다. 질서는 점점 안정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지키려 했던 기준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들. 권력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그저 상황을 던질 뿐이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선택한다. 조조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예전의 그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순욱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자주 침묵하게 되었다. 말로는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곽가는 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보았고 그 결과가 유지되는 한 선택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조금씩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조조는 아직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자신은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조조의 권력 확장을 단순한 성공 서사가 아니라 도덕적 긴장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그린다. 특히 조조의 선택은 반복될수록 더 빠르고 과감해지며 그 변화 자체가 중요한 서사의 축으로 작용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내면적 변화가 지금처럼 강조되기보다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조조의 변화하는 인간상은 후대 편집과 해석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 요소라 볼 수 있다. 제4부 불타는 천하. 제12장 적벽대전. 불은 물 위에서 타올랐다. 전쟁은 힘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언제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모든 것이 기울어 보일 때 전쟁은 오히려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적벽대전은 그런 전쟁이었다. 조조는 이미 북방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압도적이었고 병력과 물자는 다른 어떤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천하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뉘게 둘 것인가. 그 갈림길이었다. 남쪽에서는 송권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그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지금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주유. 그는 젊었지만 전장을 읽는 능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계산에 가까웠다. 조조의 군대는 강했지만 약점도 분명했다. 북쪽의 병사들은 물 위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고 긴 행군으로 지쳐 있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병력은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강한 군대였지만 완벽한 군대는 아니었다. 주유는 그 틈을 보았다. 그리고 그 틈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불. 강 위에서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바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공한다면 단 한 번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적의 배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위에 불을 옮긴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일수록 실행은 어려웠다. 그날 밤 강 위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방향은 불을 보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신호가 떨어졌다. 불이 붙었다. 불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배에서 배로 밧줄을 따라 바람을 타고 강 위의 어둠은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었다. 조조의 군대는 대응하지 못했다. 배는 서로 묶여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불은 번졌고 혼란은 더 빠르게 퍼졌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누구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압도적인 군대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바뀌었다. 조조는 물러났다. 그의 패배는 완전한 붕괴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전환이었다. 천하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고 이후로 셋으로 나뉘게 된다. 적벽 대전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전투는 보여준다.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누구도 천하를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것. 해설. 모종 강보는 적벽 대전을 삼국지 서사의 중심적 전환점으로 강조하며 주유와 제갈량의 지략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특히 동남풍과 화공의 성공은 지략과 천운이 결합된 상징적 장면으로 재구성된다. 반면 초기 판본 및 역사 기록에서는 이 전투가 보다 현실적인 군사적 충돌로 묘사되며 후대처럼 극적인 연출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즉, 우리가 기억하는 적벽 대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략이 힘을 이긴다는 서사의 상징으로 완성된 장면이다. 제13장 패배를 이기는 법. 패배는 끝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패배는 끝처럼 작용한다. 문제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다. 적벽에서 물러난 조조의 군대는 이미 이전의 군대가 아니었다. 불은 배를 태웠고 혼란은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병사들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였다. 퇴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다. 질서가 흔들리고 명령이 늦어지며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군대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 조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그 패배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남아있는 병력과 자원을 빠르게 정리했다. 누가 아직 싸울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물러나야 하는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는 감정보다 우선순위를 선택했다. 많은 장수가 이때 무너진다.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 하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혹은 과거의 판단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조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패배를 설명하는 순간 다음 선택이 늦어진다는 것을. 그의 군대는 천천히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질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를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남쪽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송권과 그 동맹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승리는 방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가능성을 열어줄 뿐이다. 유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직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에게 승리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웠다. 패배와 승리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조조는 패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송권은 승리 속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며 유비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다. 적벽 이후 천하는 잠시 멈춘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지가 아니라 재정렬이었다. 각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고 각자의 선택이 이제부터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패배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나 그 시험은 누가 더 강한지를 묻지 않는다. 누가 더 빨리 다시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조는 다시 선택했다. 그는 남쪽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그 선택은 후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을 확정하는 결정이었다. 송권은 버텼다. 그는 무리하게 북쪽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기반을 더 단단히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 선택은 소극적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오래 남게 만들 것이다. 유비는 움직였다. 그는 아직 가진 것이 적었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기회를 찾았고 그 기회를 자신의 기반으로 바꾸려 했다. 패배를 이기는 방법은 패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패배 이후에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적벽에서 불은 꺼졌다. 그러나 그 불이 남긴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적벽 이후를 단순한 전투의 종료가 아니라 삼국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강조한다. 특히 조조의 후퇴, 송권의 유지, 유비의 확장은 각 세력이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해석이 비교적 약하며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적벽 이후의 의미는 후대 편집과 해석을 통해 패배와 승리, 이후의 전략이라는 서사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4장 동맹이라는 불안한 선택. 동맹은 필요할 때 만들어진다. 그리고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그 의미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적벽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은 같은 적을 상대했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계산이다.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 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관계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 송권은 알고 있었다. 지금 가장 큰 위협은 이미 물러난 조조가 아니라 곁에 있는 유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비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약함이 언젠가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유비 역시 알고 있었다. 송권과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언젠가 같은 땅을 두고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땅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형주. 강을 따라 이어진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북쪽과 남쪽을 잇는 길이었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송권은 형주를 원했고 유비도 그것이 필요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싸울 수 없었다. 아직 조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기반도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동맹이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너를 완전히 믿지 않지만 지금은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상태에 송권은 유비를 경계했고 유비는 송권을 이해하려 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는 약속이 있었다. 지금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관우는 이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에게 동맹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한 관계였다. 적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편도 아닌 상태. 그 모호함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장비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그 단순함은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었다. 유비는 알고 있었다. 이 동맹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였다. 동맹은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난세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송권도 준비하고 있었고 유비도 준비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를 의식한 채 사람들은 종종 동맹을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동맹은 다음 갈등을 준비하는 시간에 가깝다. 적벽 이후 천하는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다음 충돌이 준비되고 있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적벽 이후의 동맹 관계를 일시적 협력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긴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형주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훗날 유비와
송권 세력의 충돌을 예고하는 핵심 요소다. 초기 판본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씨앗은 존재하지만 후대 편집에서는 이를 보다 구조적인 대립으로 확대하여 삼국 구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즉, 동맹은 협력의 장면이 아니라 갈등이 잠시 미뤄진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제오부 삼국의 성립. 제15장 위촉 5 세계의 길. 천하는 더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적벽 이후 세력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국 세계의 길로 나뉘게 된다. 조조는 북쪽으로 돌아갔다. 그의 선택은 분명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완성한다. 그는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전쟁으로 얻은 땅을 단순히 점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치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시작했다. 법을 정비하고 행정을 조직하며 사람을 다시 배치했다. 그에게 국가는 명분이 아니라 운영이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원이 어떻게 흐르며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방식대로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 남쪽의 송권도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키고 다지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강동은 점점 하나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송권의 국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유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완전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선택은 서쪽이었다. 험한 길이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유비는 그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조조와도 송권과도 달랐다. 그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능력보다 신뢰를 먼저 보았고 효율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방식은 느렸지만 한번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 조조는 구조를, 송권은 균형을, 유비는 관계를. 이 세 가지는 모두 필요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방식이기도 했다. 조조의 질서는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고 유비의 관계는 따뜻했지만 불안정했으며 송권의 균형은 안정적이지만 확장의 한계가 있었다. 천하는 이제 셋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 나님은 단순한 세력 분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의 충돌을 의미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누가 옳은가? 그러나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길은 각각 다른 조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난세는 하나의 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개의 가능성을 만들고 그 가능성들이 서로를 시험하게 만든다. 조조, 송권, 유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에게는 틀린 답이기도 했다. 그 충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삼국의 성립을 단순한 세력 분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원리의 공존으로 해석한다. 위조조는 제도와 효율, 총유비은 명분과 인간관계, 오송권은 안정과 균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초기 판본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존재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각 세력의 성격이 보다 뚜렷하게 정리되며 삼국 구도의 상징성이 강화된다. 즉, 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방식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제16장 제갈량, 계산된 충성. 충성은 보통 감정으로 설명된다.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러나 어떤 충성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시작된다. 제갈량의 충성은 바로 그런 종류였다. 그는 처음부터 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아는 사람.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유비는 그를 찾아갔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그 만남은 단순한 인재 등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제갈량은 유비를 관찰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기준은 다르다. 좋은 사람은 많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유비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힘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명분만으로 움직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 제갈량은 그것을 보았다. 유비가 가진 것은 완성된 힘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함께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감정에 끌린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계산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충성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충성은 맹목적이지 않았다. 제갈량은 계획을 세웠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각자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다. 그는 단순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구조를 설계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의 전략이 완성되어 있었다. 유비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 결정은 단순한 인재 등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에 다른 사고를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 이후로 유비의 움직임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연에 기대기보다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제갈량은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흐름을 만들었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영웅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계산된 충성은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제갈량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번 선택한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다. 그것이 자신이 만든 세계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지략가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진짜 힘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사람과 현실 속에서 유지하는 능력에 있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세계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제갈량을 거의 이상적인 지략가로 묘사하며 그의 등장 자체를 유비 세력의 질적 전환점으로 강조한다. 특히 삼고초려와 이후의 전략 제시는 단순한 인재 등용을 넘어 세계의 구조를 제시하는 장면으로 재구성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제갈량의 역할이 지금처럼 절대적이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정치가 전략가의 모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의 제갈량은 역사적 인물을 넘어 지략과 질서의 상징으로 완성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제17장 통치란 무엇인가?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땅을 얻었고 누군가는 사람을 얻었으며 누군가는 질서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통치는 이긴 뒤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개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조조는 알고 있었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는 제도를 만들었다. 법을 정비하고 관리들을 배치하며 세금을 정리했다. 그의 통치는 명확했고 효율적이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혼란은 줄어들었다. 그 불편함과 안정 사이에서 사람들은 점점 그의 질서에 익숙해졌다. 그의 방식은 분명했다. 공은 보상하고 죄는 처벌한다. 개인의 감정보다 전체의 구조를 우선한다. 그것은 차가운 통치였지만 효과적인 통치였다. 남쪽의 손권은 달랐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질서를 급격히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의 통치는 균형에 가까웠다. 기존의 세력을 인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며 큰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을 관리했다. 그 결과 강동은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유비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이미 완성된 기반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신뢰를 쌓았고 관계를 만들었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려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때 제갈량이 나섰다. 그는 구조를 만들었다. 행정을 정비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작은 기반을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로 바꾸었다. 유비의 나라는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제갈량을 통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세 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었다. 조조는 질서를 통해 사람을 움직였고 송권은 균형을 통해 세력을 유지했으며 유비와 제갈량은 의미와 구조를 결합하려 했다. 어느 방식이 옳은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통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과 사람 그리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통치는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이다. 힘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 상태는 오래가지 않는다. 신뢰만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치는 언제나 두 가지 사이에 놓인다. 강제와 동의, 효율과 의미, 질서와 자유. 조조, 송권, 유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균형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각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해설. 모종 강보는 삼국의 통치 방식을 통해 단순한 전쟁 서사를 넘어 정치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위조조는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 오송권은 균형과 안정 중심의 통치, 유비 제갈량의 촉은 명분과 구조의 결합을 보여준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후대에 이르러 각 세력의 통치 방식이 상징적으로 정리되면서 삼국지는 하나의 정치적 우화로 확장된다. 제6부 의리의 시험. 제18장 관우의 최후, 의리는 지켜졌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명예일 수도 있고 생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한 자존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우에게 그 질문의 답은 분명했다. 의리. 그는 한 번 선택한 길을 바꾸지 않았다. 유비를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그 선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그 자신이 되었다. 형주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촉의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이었고 동시에 송권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지점이었다. 관우는 북쪽을 향했다. 조조의 세력을 압박했고 몇 차례의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의 위세는 높아졌고 적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송권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관우의 시선이 북쪽에 향해 있는 순간 남쪽은 비어 있다는 것을. 동맹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미 의미는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고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송권의 군대는 움직였다. 형주를 향해. 관우는 늦게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는 선택은 그의 기준 안에 없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병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여기다. 그의 판단은 단순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보급은 끊겼고 지원은 오지 않았으며 병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항복하거나 혹은 끝까지 싸우거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관우의 최후는 패배의 결과였지만 그의 기준 안에서는 패배가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것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지켜진 것인가? 의리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의리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졌다. 형주는 잃었고 동맹은 깨졌으며 촉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의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켜야 할 것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가? 관우는 끝까지 같은 답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의리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잃었다. 그에게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함께 시작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었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전쟁은 아니다. 의리는 지켜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해설. 모종 강보는 관우의 죽음을 의의 완성으로 강조하면서도 그 선택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특히 형주 상실과 동맹 붕괴는 관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삼국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설정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관우의 죽음이 보다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그의 선택은 도덕적 상징성과 함께 해석되며 의리의 극단적 구현으로 재구성된다. 즉, 관우의 최후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가치가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비극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제19장 복수와 정의의 경계, 유비의 결단. 소식은 짧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짧지 않았다. 형주는 잃었고 관우는 죽었다. 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즉시 군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감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들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비에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시작한 사람을 잃은 일이었고 그 사람과 함께 지켜온 의미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자신이 지켜온 것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이것은 복수인가?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이것은 정의인가? 그 두 질문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정이 깊을수록.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군을 일으킨다. 그 선택은 정치적 판단이기도 했고 개인적인 결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선택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은 쉽게 길을 잇는다. 유비의 목표는 단순했다. 되갚는다. 그러나 단순한 목표는 전쟁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목표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제갈량은 이 결정을 우려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치러야 하는 전쟁에 가깝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막지 않았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 결정을 논리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쟁은 준비되었다. 군은 모였고 명분은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비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믿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복수는 명확하다. 정의는 복잡하다. 그러나 둘이 섞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유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유비의 형주 회복 전쟁을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감정과 정치가 충돌하는 사건으로 묘사한다. 특히 관우의 죽음 이후 유비의 선택은 의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해석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판단의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이 강조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 사건이 보다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유비의 결단은 도덕성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확장된다. 제20장 형제는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단순했다. 세 사람은 같이 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다. 그 약속은 세상을 바꾸기에는 작아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었고 이익으로 묶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전쟁 속에서 힘이 되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위험한 순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무리가 아니었다. 군이 되었고 세력이 되었으며 결국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진다. 형제는 서로를 믿으면 된다. 그러나 국가는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형제의 약속은 감정으로 유지되지만 국가는 제도와 구조로 유지된다. 유비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려 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믿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관우는 죽었고 장비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다. 형제라는 관계는 시간과 사건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 갔다. 남은 것은 기억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그 부담은 점점 무거워졌다. 국가는 개인의 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관계는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는 셋이지만 국가는 수만 명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한다. 법, 제도, 그리고 공통의 질서. 그때 제갈량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유비의 세계가 그대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관계를 구조로 바꾸려 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제도로 옮기고 감정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완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처음의 약속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유비에게 국가는 단순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시작한 사람들과의 약속이 확장된 형태였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버릴 수 없었다. 문제는 국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약속은 버릴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사람은 어느 쪽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된다. 형제는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감정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유비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었고 끝까지 그 균형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 점점 더 어려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해설. 모종 강보는 유비 관우 장비의 관계를 단순한 의형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까지 확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관계는 국가 운영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로도 드러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해석이 덜 강조되지만 후대 편집에서는 사적 관계와 공적 질서의 충돌이라는 주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7부 쇠퇴의 시작. 제21장 제갈량의 북벌. 이상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유비는 죽었고 남은 것은 나라와 그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 뿐이었다. 그 중심에는 제갈량이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움직일 것인가. 촉은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반은 약했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할 힘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북벌. 그 선택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촉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다. 지킬 것도 부족한데 왜 더 큰 싸움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제갈량의 판단은 다른 곳에 있었다. 멈추는 순간 끝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촉은 기다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촉의 편이 아니었고 지속은 오히려 더 큰 불리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움직인다. 첫 번째 북벌은 빠르게 움직였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준비는 치밀했고 계획은 분명했으며 군은 잘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이것이 북벌의 특징이었다. 패배는 아니었지만 승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포기할 이유도 없고 완성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쌓이지 않았다. 자원은 줄어들었고 병력은 소모되었으며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계속했다. 그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의 전쟁은 결과보다 과정을 유지하는 데 가까웠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북쪽에는 사마이가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지칠 때까지 버텼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다. 지지 않는다. 제갈량이 움직일수록 사마이는 버텼다. 제갈량이 계획을 세울수록 사마이는 시간을 쌓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전장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유리한 쪽은 분명했다. 제갈량은 점점 더 완벽해졌다. 계획은 더 정교해졌고 통제는 더 강해졌으며 실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이상이란 완벽해질수록 현실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이 싸움이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이유로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역할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이미 많은 것들이 그와 함께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벌은 끝났다. 그러나 그 끝은 패배라기보다 소진에 가까웠다. 이상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이상은 현실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현실은 아무 방향도 가지지 못한다. 제갈량은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선택은 의미를 가진다. 해설. 모종 강보는 제갈량의 북벌을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서사로 강조한다. 특히 제갈량과 사마의의 대비는 움직이는 자와 기다리는 자라는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초기 판본에서는 북벌이 비교적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지만 후대 편집에서는 제갈량의 반복된 원정이 지속과 소진이라는 주제로 재해석되며 비극적 깊이를 더한다. 제8부 끝나지 않는 질문. 제24장 사마의 기다리는 자의 승리. 사람들은 보통 승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싸우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나 어떤 승리는 그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마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고 과감한 결정을 반복하지도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다. 상대가 움직일 때를 보고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고르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며 자신의 힘을 보존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한 번의 승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 번의 승리를 노리지 않았다. 대신 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갈량이 계속 움직이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사마이는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다.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어렵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실수를 한다. 사마이는 그 압박을 거부했다. 그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는 벌어졌다. 촉은 소모되었고 오는 멈췄으며 위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유지 속에서 조금씩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마이는 한 번의 권력을 잡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조금씩 더 쌓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결정을 바꾸지 않아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이것이 기다림의 힘이다. 그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이긴 것이다. 그래서 그의 승리는 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되돌릴 수 없다. 왜 그는 이길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다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되려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남았다. 해설. 모종 강보는 사마이를 전통적인 영웅과는 다른 유형의 승자로 그린다. 그의 핵심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시간과 권력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제갈량과의 대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기다림은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 후반부의 핵심 주제로 자리 잡는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대비가 덜 강조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사마이는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인물로 재구성된다. 제25장 진나라의 탄생, 그리고 허무. 오랫동안 이어진 싸움은 결국 끝이 난다. 위는 변했고 촉은 무너졌으며 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이 세워진다. 진. 사마염은 마침내 왕조를 세웠다. 그 순간은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였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선택, 수많은 죽음이 하나의 결말로 모였다. 천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완성은 환호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삼국의 시대는 혼란스러웠지만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선택이 있었고 각자의 방식이 있었으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그 충돌이 세상을 움직였고 그 긴장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질서였다. 완성된 질서, 정리된 권력,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구조. 그것은 안정이었지만 동시에 정지에 가까웠다. 사마이가 기다려서 만든 세계는 결국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완성은 그가 싸웠던 이유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다. 왜 싸웠는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가? 그 질문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그 결과 속에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결말은 이상하다. 이긴 사람이 있지만 승리한 이야기는 없다. 남은 나라는 있지만 남은 의미는 없다. 사람들은 종종 통일을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끝은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소멸이다. 삼국은 서로 다른 가능성이었다. 조조의 질서, 송권의 균형, 유비와 제갈량의 명분. 그 세 가지는 서로 충돌했지만 그 충돌 속에서 세상은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은 하나로 정리되었다. 그 정리는 안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다른 길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결말은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원했던 끝이었는가? 해설. 모종 강보는 진나라의 성립을 단순한 통일의 성취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삼국시대의 긴장과 가능성이 사라지는 허무의 순간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마염의 즉위는 역사의 필연적 결과로 제시되지만 그 결과가 가지는 감정적 공허함 역시 함께 강조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통일이보다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이 결말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재구성된다.
제26장 누가 진정 승리했는가? 겉으로 보면 답은 분명하다. 천하는 하나가 되었고 사마염이 그 위에 섰다. 그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었고 그 의미에서 승리자였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삼국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과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조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는 혼란을 정리했고 무너진 세계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송권은 버텼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고 자신의 세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 사람이었다. 유비는 사람을 믿었다. 그는 관계를 통해 나라를 만들려 했고 그 시도 자체로 하나의 가능성을 남겼다. 제갈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싸움을 끝까지 이어갔고 그 과정 자체를 의미로 만들었다. 관우는 지켰다. 그는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유지했다. 사마이는 기다렸다. 그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고 결국 그 방식으로 승리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서로 달랐고 서로 충돌했으며 서로를 무너뜨렸다. 단순히 누가 마지막에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끝까지 의미를 가지는가를 묻는 것이다. 사마염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과정을 만들지 않았다. 조조는 질서를 만들었지만 그 질서는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송권은 지켜냈지만 확장하지는 못했다. 유비는 이상에 가까워졌지만 그 이상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제갈량은 끝까지 갔지만 결국 도달하지는 못했다. 관우는 지켰지만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사마이는 이겼지만 그 승리는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모두가 이겼고 모두가 졌다. 왜냐하면 삼국지는 누군가의 승리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해설. 모종 강보는 삼국지의 결말을 단순한 승자의 서사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충돌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구조로 완성한다. 특정 인물을 절대적인 승자로 제시하기보다 각 인물이 대표하는 가치, 즉 질서, 균형, 의리, 이상, 기다림이 서로 경쟁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정리가 덜 두드러지지만 후대 편집에서는 삼국지 전체가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 선택의 이야기로 재해석된다. 제22장 지치지 않는 자와 버티는 자. 전쟁이 길어지면 승리의 기준은 바뀐다. 더 강한 자가 아니라 더 빠른 자도 아니라 더 늦게 무너지는 자가 남는다. 촉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제갈량의 북벌은 멈추지 않았고 그 반복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계획은 계속 나왔고 군은 계속 움직였으며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전쟁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을 소모시킨다. 식량은 줄어들고 병사들은 돌아오지 못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 확실하게 누적된다. 북쪽에서는 사마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싸움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버틴다. 상대가 오면 막고 물러가면 쫓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전략은 지루해 보였지만 바로 그 점이 그의 힘이었다. 전쟁은 단순히 공격하는 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 공격해야 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잇는다. 제갈량은 계속 움직여야 했고 사마이는 계속 버티면 되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 한쪽은 끝까지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 했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이 두 전략 중 어느 쪽이 옳은가? 짧은 시간에서는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 그러나 긴 시간에서는 버티는 쪽이 강해진다. 촉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지만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변하지 않음이 힘이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지치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요구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다. 사마이는 달랐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버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처럼만 하라고 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지치지 않는 자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버티는 자는 한계를 늦춘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결과의 방향은 조금씩 정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결정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한쪽이 더 빨리 무너질 것이다. 해설. 모종 강보는 제갈량과 사마의의 대립을 단순한 전술 경쟁이 아니라 지속과 소진의 구조적 대립으로 확장한다. 제갈량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물로 사마의는 그 이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인물로 대비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덜 강조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이 구도는 삼국지 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 틀로 정리된다. 제23장 천하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무너지는 것은 대개 한순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것이 기울어져 있다. 삼국의 균형은 오랫동안 유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쌓이고 있었다. 촉은 약해지고 있었다. 제갈량이 사라진 이후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재상이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던 중심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그 구조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는 이어졌고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움직이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남쪽의 오 역시 안정 속에서 조금씩 멈추고 있었다. 송권은 오랫동안 버텼지만 시간은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결정은 늦어졌고 균형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안정은 계속되었지만 그 안정은 더 이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쪽 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사마이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기회로 바뀌었다. 권력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황제가 있었고 조정이 있었으며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사마이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그는 권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에게로 흘러오게 만들었다. 그 차이는 크다. 강제로 얻은 권력은 저항을 만든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모인 권력은 거부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인식이 현실이 된다. 촉은 버티고 있었고 오는 유지하고 있었으며 위는 변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버티는 것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은 점점 느려지며 변하는 것은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천하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짐은 누구에게도 즉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역사는 종종 결정적인 순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무엇이 쌓였는가이다. 삼국의 마지막은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래 준비된 결과로 조용히 나타날 것이다. 해설. 모종 강보는 삼국 말기의 흐름을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축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마의의 부상은 군사적 승리보다 정치적 축적의 결과로 강조되며 촉과 오의 쇠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지속과 유지의 한계로 설명된다. 초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해석이 덜 강조되지만 후대에 이르러 삼국의 종말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의 완성으로 재구성된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